평론가 전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계속 보신 분은 저를 보시고 또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좀 목을 보호해야 가지고 좀 이렇게 무장을 했습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 이제 좀 느닷없다고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갑자기 뭐 이 아멜리를 보고 왜 영화평론가 전찬일이 나와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느냐. 이번에 보니까 이제 주빈국이 프랑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꽤 1960년대부터 최근작까지 한 10편가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편이고 그 다음에 클로드 샤브를 회고전까지 5편에서 지금 무려 15편이 이제 프랑스 영화가 선보이는데 우리 저기 하여선 대표께서 프랑스에서 오래 공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여선 대표께서 나와서 하시는 게 더 적합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영화평론가가 나와서 조금 프랑스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와 있는 김에 이제 저한테 그 기회를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특별하게 김포 국제 청소년 영화제 집행위원장하는 관계자 두 분이 와 있는데 그분 중에 그 집행위원장하는 조성렬 편집장이 위원장이 저한테 오늘 중요한 정보를 줬어요. 여러분 여기 이 여주인공 이름이 아멜리잖아요. 아멜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어 발음에는 끝에 예 발음이 날 수가 없는데 왜 그 제목은 아멜리에라고 했을까요? 계속 영화 속에 자막은 아멜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분명히 아멜리라고 했는데 아멜리에라고 썼어. 오늘 저도 오늘 알았는데 여기 조성희 위원장 통해서 이 영화가 개봉될 당시가 이제 2001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01년에 이제 선보인 이 영화가 그 당시에 세 글자 제목은 재수없다. 한국에서. 그래서 아멜리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아멜리에라고 붙인 거래요. 오늘 알았어요. 그 조성현 위원장 통해서 참 재밌다. 여러분 이게 황당할 것 같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벌어져 왔고 그래서 뭐 이거는 오류까지는 심각한 오류는 아니지만 프랑스어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저거 이제 말도 안 되고 막 거품 물고 욕을 했을 거예요. 프랑스. 저거 아멜리인데 왜 아멜리인데 아멜리야. 근데 그런 또 귀여운 사연이 있었대네요. 그래서 영화 보면서 참 재밌게 봤고 오늘 이제 저는 이렇게 아멜리라는 영화의 텍스트 이야기보다 이거는 뭐 사실은 20여 년 전에 만든 프랑스를 대표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이고 지금 사실은 이제 영화사적 의의로 봤을 때는 이 영화가 아니고 여기 이제 26일 날이죠? 25일 날이구나. 25일 날 3회 4시 50분부터 상영될 주렌짐이나 그러니까 영화 사적 의의로 보면은 그 영화나 여기 나오죠? 여기에 이제 우리 아멜리가 금요일마다 가서 혼자 가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나오는 첫 영화 장면이 바로 주렌짐에서의 잔누모로와 이어서 사실은 이제 이 영화가 그런 프랑스 영화에 대한 오마주를 바치는데 처음 오마주 바치는 영화가 주렌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줄가짐이 더 대표적일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5시부터 7시까지 끌려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네스 바르다라고 우리가 영화 역사에 돌아가셨지만 존재하는 모든 여성 감독 통틀어 최고의 한 명 뽑으면 바로 아네스 바르다를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그 감독이 만들었던 그야말로 5시부터 7시까지 끌려오 한 1시간 반가량 동안 그냥 그 2시간 동안 벌어지는 끌레오라는 여주인공을 쫓아가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프랑스 누벨바그를 얘기할 때 큰 의미로 얘기할 거냐 작은 의미로 얘기할 거냐 할 때 큰 힘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니스 바르다부터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 두 영화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주변국 프랑스에 더 어울려요. 그리고 또 녹색강소는 또 그 에르로메, 우리 저기 홍상수 감독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두 감독, 그 일본의 오지아스 지로와 더불어 에르로메르. 그래서 프랑스에서 왜 이렇게 홍상수를 높이 평가하느냐? 홍상수 영화에서 에르로메르의 흔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상수를 에르로메르에 비교하는 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에르로메르에 비교가 돼요? 아무리 홍상수가 대단해도. 근데 프랑스에서는 에르로메르와 비교하면서 에르로메르를 능가했다라고 홍상수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러분이 홍상수 영화 아무도 안 보지만, 거의 안 보지만, 프랑스 가면 가장 높이 존경받는 게, 그 평론가들한테 받는 게 그 프랑스 그 에르로메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우리 저 프랑스와 트리포, 아니스 바르다, 에르로메르, 그렇죠? 그리고 또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또 최고의 선보인, 그렇죠? 아유, 갑자기 제가 지금 최고의 그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성 감독이면서 굉장히 그 어떤 페미니즘적인 그 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지금 최고 영화 중 하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보면은 정말 그 이 10편의 이 영화에는 1960년, 50년대, 아니스 바르다부터 치면은 50년대부터 그 최근까지의 어떤 프랑스 영화의 어떤 파노라마가 쭉 펼쳐지기 때문에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 와서 이 10편만 챙겨봐도 프랑스 영화 역사의 한 반 정도는 훑어보는 게 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아멜리를 선택한 이유는 조금 그 뭐랄까 좀 더 대중적인 우리 그 영화를 좀 선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여기서 판단하신 것 같고, 그리고 재밌죠 지금 봐도. 어떻게 이렇게 재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22년 전에 선보였던 영화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봤을 거고, 여러분이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 감성이 아니어도 이거를 연도를 의식하지 않고 봐도 어떤 재밌는, 그래서 프랑스 영화가 이렇게 재밌었구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랬던 프랑스 영화가 사실은 요즘 프랑스 영화 많이 이렇게 특별하게 주목을 못 끌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거의 선택을 못 받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좀 저는 혼자 해봤어요 오늘 보면서. 그래서 영화 역사에서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 128년의 영화 역사에서 프랑스가 중요했던 이런 몇몇 시기를 이제 돌이켜보면 영화의 출연은 공식적으로 프랑스로부터 시작을 한 거고, 공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1895년 12월 28일 이런 데서 이 지하의 이런 공간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한 요 정도 인원, 아니 거기서 한 30명 못 있으니까 이것도 좀 더 많으니구나. 이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1895년 12월 28일에 1프랑씩 받고 그 1분도 채되지 않는 그 움직이는 그림 10편을 선보였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영화의 역사하고 지금도 그렇게 지금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12월 28일이 되면 공식적으로 1895년부터 쳐가지고 공식 영화에 출연을 이제 기릴 텐데, 그때 이제 프랑스 루메르 형제의 영화들이 선보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영화가 역사가 시작된 거고요. 지금은 영화를 그렇게 보지 않죠. 여러분 중 여기 MZ세대들은 오히려 저기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또 심지어는 스마트폰, TV 이런 걸 통해서 더 영화를 많이 보고, 그래서 요즘 극장을 안 가가지고 한국 영화가 지금 위기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근데 들어보니까 미국은 2018년 수준을 회복했대요. 그래서 이 괴리를 어떻게 이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삼 사실 저는 이 창원국제민주영화제를 빨리 정리하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고생을 하셔갖고 여기 있는 집행위원장, 조직위원장 분들이. 그런데 영화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산영화제도 그렇고 영화제에는 이런 지나간 과거의 고전 영화들을 또 많이 선보이잖아요. 이런 영화제가 아니면 언제 이런 고전 영화들을 여러분이 영화관에서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아멜리에를 여러분이 저기 가령 왓챠나 넷플릭스나 컴퓨터로 보는 것과
크진 않아도 이런 스크린에서 보는 것은요, 그 감상의 그 차이가 저는 10배에서 100배 난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서너 배가 아니고 10배, 100배 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화맥, 용산 아이맥스가 그렇게 아이맥스 영화 되면 용화맥에 그렇게 몰리는 이유가 이제 그건데 그 경험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물론 용화맥도 100% 원하는 상태로 나오진 않지만은 그래서 여전히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사실은 이 영화를 과거에 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화들을 안 본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도 여기서 처음 본 거예요. 이 영화의 명성은 뭐 워낙 있게 알고 있었지만 뭐 장페르 주나라든지 오드리 듀트라든지 마티우 카소비처를 다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이 영화를 안 보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이거 안 봤으면 정말 나중에 이거를 컴퓨터로 19인치 뭐 29인치로 봐봤자 이 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창원 와서 연일 지금 영화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제 본 한국 영화들 뭐 드림 팰리스라든지 흐르다 다 좋았지만 아멜리를 여기서 이렇게 다시 보면서 이런 게 어쩌면 영화제의 아주 소중한 가치겠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아멜리를 영화제 아니면 어디 가서 스크린에서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다시 보시든 뭐 처음 보시든 굉장히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고 이렇게 건강하면서도 일단 요즘 영화들이 많이 잔혹하고 선악과의 대결 구도를 가는데 여기서는 귀엽잖아요. 우리 아멜리가 저지르는 못된 짓도 귀엽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못된 짓도 하는데도 귀엽잖아요. 우리가 아는 어떤 잔혹, 이런 것과 관계없이 전부 우리가 거리떼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영화 보기의 어떤 재미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재미와 더불어 얼마나 큰 또 의미를 또 선사합니까? 이 여자 결국에 아멜리가 뭐예요?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요즘 영화로 하면 히키코모리잖아요. 그런데 오지랖 떠면서 남들을 위해서는 또 근데 자기는 히키코모리로 그냥 용기도 안 내고 근데 결국에 자기가 도와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줘서 결국에 진정한 사랑을 찾아간다는 사실 다이애나가 죽고 이럴 때 이거를 다이애나나 서사로 연결시켜버리면 인물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오드리잖아요. 누구가 떠올라요? 오드리 헵번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만큼 미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름이 오드리라는 데서 서로 오드리 헵번과 오드리 또뜨는 그래서 사실 이 영화 이후에 오드리 또뜨는 이 영화만큼 뜬 영화는 없고 이 영화로 이제 사실은 대명사가 돼서 뭐 이 영화 이후에 오드리 또뜨가 망가진 건 아니지만은 사실 그 점에서는 안타깝죠. 왜냐하면 아멜리를 넘어서지는 못했다라는. 그런데 뭐 가령 뭐 처참한 이건 아니지만 그 점에서는 좀 안타까운. 그리고 이 감독이 누구죠? 이 감독이 짱페르 주네라고 그 1990년대 초에 델리카테슨이라는 영화로 그때 진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프랑스를 대표했던 감독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요. 이 영화가 이제 21세기 접어들어서 선보였는데 그 델리카테슨으로 프랑스를 나가서 유럽 나가서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 장페르 주네가 이 영화 이후로는 계속 추락의 길을 걷는다는 거. 지금 누가 장페르 주네를 말합니까? 아무도 장페르 주네를 말하지도 않고 기억 정도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씁쓸한 영화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 누구예요? 마티우 카소비치라고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요. 90년대 초반에 그 증오라는 영화 나왔을 때는요. 프랑스계가 완전히 들썩날썩했었어요. 프랑스 영화계에 천재가 출연했다고. 예? 프랑스 영화계에 이제 천재 소리를 듣는 몇 명이 있습니다. 30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890년대 중반에 있고, 그 다음에 1920, 30년대, 20년대는 이제 우리 20년대, 30년대 여기 나왔던 그림, 르누아르는 누구죠? 오기스트 르누아르잖아요. 우리가 인상파가의 대표로 얘기하는 그 둘째 아들이 장 르누아르인데 그 장 르누아르는 프랑스 영화의 국보입니다.
그러니까 장 르누아르를 만약에 누군가가 비판하면 그 사람은 프랑스 영화계에서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절대적인 국보입니다. 세계 영화의 최대 거장이기도 하고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르누아르인데 르누아르 그림을 평생 모방하면서 그리는 이 사람이 결국에 마지막에 표정을 못 찾는데 아멜리를 통해서 표정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영화는 굉장히 인생과 연관해서도 아주 흐뭇한 그 교훈도 주고 의미도 있고 결국에 이 시대에 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아주 유쾌한 이 멜로물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우리 세상은 이 반대로 이렇게 안 흘러가고 아멜리가에서 이 영화 장필 준해가 말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어서 지금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나가서 지금 아랍계가 총동원하는 이런 양상을 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 많은 영화구나 이렇게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면 장페르 주네가 나왔을 때 마티우 카소비츠가 나왔을 때 정말 칸 영화제에서 선보이면서 정말 대단했었어요. 근데 감독으로서 마티우 카소비츠는 우리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이제는 배우로서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마티우 카소비츠를 보면서 반가우면서도 좀 씁쓸한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50년대하고 60년대 프랑스 영화가 이제 세계적으로 물론 이거는 미학 예술적입니다. 그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잠깐 이제 우리가 누벨 이마주라고 칭하면서 그때 영화 천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레오스 까락스였는데 여러분이 뽕네프 연인들 여기 온 정도 되면 뽕네프 연인들이라든지 모벨상 나쁜피라든지 소년을 만나다라든지 그다음에 뽕네프 연인들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이제 갑자기 제가 잊어먹었는데 홀리 모터스 저는 그 영화를 썩 좋아하지 않는데 또 한때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셸 봉드리하고 레오스 까락스하고 봉준호가 그 도쿄 3부작을 만들었을 때 프랑스를 대표해서 그 레오스 까락스가 나와서 단편을 만들었고 그때 그 전에 선보였던 게 이제 홀리 모터스였죠. 그때 정말 좀 시끄러웠습니다. 포스트 고다르 이러면서. 근데 그건 나중에 다 뻥이라는 게 다 드러났고 더 이상 레오스 까락스한테 더 이상 천재성을 기대하지는 않는데 마티우 카소비치가 등장했을 때 그렇게 대단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조용하고 그래서 지금 쓱 보니까 프랑스 영화가 왜 이렇게 잠잠할까? 제 나름대로의 의견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글로컬리티인데 이 로컬을 벗어나서 글로벌로 가면서 헐리우드 쪽으로 가면서 이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 내지는 스피릿을 잃어버리면서 본인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고유한 그 특성이 약화돼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예외적 감독 중에 한 명이 이제 룩베송인데, 룩베송은 그나마 헐리우드 나가서도 어느 정도 제호원서를 만들고 등등. 근데 룩베송도 그 옛날의 위용은 못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룩베송이 사라진 그 힘이 약화된 이후로는 프랑스 출신으로 세계적인 감독이 지금 너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영화가 앞으로 지금 봉준호, 박찬욱, 김지훈 등등 여러 명이 할리우드를 진출하는데 이거를 레퍼런스를 삼아야 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오늘 이 경험을 봐서 칼럼을 한번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봉준호는 세계 최고의 감독이면서 봉준호는 옥자를 통해서 그 자기의 그 건재를 과시했고 내일 나오는 미키 어쩌고 하는 그 영화가 내년에 이제 칸 영화제에서 만약에 선보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킬 텐데 봉준호는 한국 나가서 아시아가 배출한 감독이면서 할리우드 가면서 자기의 정체성 내지는 특성을 잃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세계의 아주 최고의 감독으로 여전히 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면서 그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성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 최고의 감독 중에 한 명이 뭐냐면은 드니 빌레브인데
드니 빌레브는 듀운이라든지 그 저기 컨택트라든지 듀운 같은 영화로 지금 할리우드로 갔는데 자기의 캐나다적 정체성, 그러니까 캐나다는요 북미 지역이지만 여전히 유럽적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몬트리올, 불어권이라. 그러니까 드니 빌레버가 정말 위대한 감독이다라는 걸 세상 다시 지금 느끼는데 그 드니 빌레브나 우리 봉준호 이런 감독들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거 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럼을 한번 써야 되겠다. 박찬욱 같은 경우도 지금 리틀 드러머걸은 별로 여러분 잘 관심 없잖아요. 리틀 드러머걸은 그 기대만큼의 화제를 불러일으키지 못했어요. 지금 그 베트남계 미국 작가가 쓴 원작인 그 갑자기 제가 제목을 그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친구 박찬욱이가 거기서 뭔가 박찬욱 다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박찬욱은 이제 그 박찬욱이가 계속 친구 같은 행보를 걸어가기는 어렵겠다 싶은데 그 영화를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서 이 한 편의 영화가 아니라 프랑스 영화와 아시아 영화나 이런 영화들이 어떻게 헐리우드와 서로 그 헐리우드와 협력을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대결을 벌이든가 아니면은 뭐 그 어떤 노선을 걸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새삼 고민하게 해줬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게 좀 다가왔고요. 혹시 뭐 제가 그 장편의 준혜도 아니고 뭐 마티오 카소비치도 아니지만은 혹시 같이 뭐 이런 건 한번 뭐 짚어보면 좋겠다라는 것,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뭐 답은 아닌 것 같고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뭐 잠깐 동안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조성윤 네. 위원장도 보니까 그 아멜리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아까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꼭 이 영화와 연관해서 이렇게 좀 들려줘야 되는데 놓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한 뭐 1, 2분이라도 인사하고서 좀 들려주실래요? 네, 갑작스럽게. 아니, 괜찮아요. 네네네. 저도 그냥 앉은 자리여서 그냥 간단하게 뭐 이야기. 하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조성윤이라고 합니다. 아까 아멜리를 저한테 네. 알려준 그 조성님. 네. 각 지역마다 그 좋은 영화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산에는 부산국제영화제뿐만이 아니라 그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도 있는데요. 한 2019년 정도에 그 개막작을 봤었어요. 개막작이 독일에서 만들어진 그것도 공교롭게 이름이 같은 것 같은데 클레오라는 영화였거든요. 클레오. 예. 거기서도 눈에 띄는 거는 유럽적인 그 색감이 있어요. 색감은 거기에서는 주인공 여성분이 주황색 머리고 거기다가 대비되는 모든 색깔은 하늘색 파란색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멜리에 영화 봤었을 때 그 전에는 유럽계에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색깔 톤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쓴 것 같아요. 밝은 주황색 톤하고 그리고 아주 강한 짙은 청록색 그 두 톤으로 했기 때문에 남성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청록색 옷이라던가 벽지에 그런 데코레이션이 전부 다 청록색 포인트로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인공 아멜리의 머리가 그게 갈색이긴 하지만은 피부색이라던가 그런 생동감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주황색을 굉장히 세련되게 잘 쓴 것 같습니다. 이런 톤을 두 개로 잡아서 가져가는 거를 다른 유럽 영화라던가 아니면 헐리우드에서도 나중에 시도를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광고 같은 느낌이었지 이렇게 부드럽거나 따뜻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놀랍고요. 실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따뜻함, 네. 그렇죠? 아멜리로 대변되는. 그래서 그 사실 색감의 문제는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은 여러분이 그 색감이 주는 그 색감이 감상에 미치는 영향은 의식을 하든 못하든 기본적으로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느와르 같은 우리가 이제 필름 느와르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항상 선명한 컬러가 나오지 않는 거고 그리고 항상 어두침침하고 그 어두운 조명이 깔리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사실 그 프랑스 영화의 어떤 주류하고는 좀 다른 그러면서도 또 이 영화의 성공이 가져다 준 것. 그래서 이 영화 이후에 뭐 또 많은 영화들이 이 영화만큼의 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기본적으로 프랑스 영화들은 그 프랑스 특유의 어떤 비판적인 그 영화 역사에서 그랬어요. 이렇게 맑게 풀고 이런 영화보다는 그 삶의 어떤 양음이 있으면 음쪽으로 많이 풀고 들어가면서 그걸 이렇게 트는 방식으로 많이 갔었다면 이 영화는 그야말로 여느 프랑스 영화와는 다른 어떤 밝음을 통해서 아주 경쾌하게 처리했다는 점에서 좀 분명히 이 영화는 좀 다른 비주류였고 이단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적인데 이 영화 이후에 어떤 그 21세기 접어들어서 여기 선보이는 영화들도 그렇지만은 꽤 과거와 다른 어떤 감동을 그 전면에 내세운 영화들 이런 영화들이 제법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점에서 하여튼 21세기의 문을 열었던 아주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한 편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또 다른 분 뭐 질문이나 함께 같이 이렇게 공유할 게 있으면 뭐든 좋습니다. 이제 벌써 하다 보니까 끝날 시간이 다 돼가네요. 다음 영화 상영. 네. 네. 성적 한 사람으로서 네. 이제 구성할 때 제가 아멜리에를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 거는 앞에 이제 말씀하신 그 두리포라든지 에릭 로메르라든지 요전 클래식 작품과 요새 지금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하고 풀타임하고 또 뭐죠? 그 네, 어느 멋진 아침 뭐 네네. 러브 그 오브 영화들은 네, 정말 최신 영화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멜리에는 그 둘 사이에 있는 영화죠. 그래서 마치 이제 가교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아멜리에가 이제 앞과 뒤를 연결할 때 그 좀 좋은 소재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까 전에 선생님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주인공으로 프랑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를 많이 그러니까 연기할 수 있는 영화를 한 최근 10년부터 이렇게 한 5, 6년 전부터 쭉 나와 있는 영화를 막 찾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진짜 이렇게 프랑스 냄새 나는 영화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풀타임도 그렇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시스템에 관계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영화가 대부분에 많고 아니면은 뭐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처럼 굉장히 감성적이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아마 프랑스 내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아닌가. 그러니까 점점 계속 이제 진한 어떤 그 특정한 유럽인이면 유럽, 프랑스면 프랑스, 한국이면 한국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걸 드러내는 것들을 현대 영화를 만드는 많은 사람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워낙 한국은 특이하니까 그 정체성이 감독이 빼려고 해도 계속 너무도 나오는가 하면은 프랑스 같은 영화는 제가 찾아본 그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정말 통일적으로 그 감독들이 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게 굉장히 좀 아쉽다. 물론 이제 영화적으로 그 결과가 성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프랑스 영화가 그런 점도 있고 또 이제 영화라는 게 원래 인류학적인 소재잖아요. 영화라는 자체가 원래.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감성을 가기가 힘든 이유가 이제 그 프랑스의 내적인 영화계에서의 분위기가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프랑스 영화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이제 1930년대에 시적 사실주의라고 칭해졌던 일련의 영화들, 그다음에 그 영화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누벨바그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새로운 길 뉴웨이브의 그 모체가 됐던 누벨바그인데 그 이후에 감독들은 누벨바그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누벨바그를 벗어나려고 했었고 왜 누벨바그는 사실 그때 당시에 누벨바그는 대중 친화적인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업하고는 좀 이렇게 척을 졌었던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영화 산업 측면에서는 좀 산업적으로 할리우드를 담고 싶으니까 근데 절대로 유럽 영화는 할리우드와 대적해서 1대1 대적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이 대단한 건데 자기식으로 그 헐리우드와 대적을 벌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대적을 벌이면서 아까 가르쳤던 프랑스 영화 특유의 어떤 그런 그 로컬리티를 충분히 못 살리면서
헐리우드 흉내를 내다 보니까 어정쩡한 영화가 나오고 우리는 이제 프랑스 영화를 볼 때는 할리우드다운 프랑스 영화보다는 프랑스 영화다운 프랑스 영화를 좀 헐리우드로 푸는 거를 그러니까 헐리우드처럼 펼치더라도 프랑스 영화 같은 프랑스 영화를 보고 싶은 거지 헐리우드를 그대로 흉내내는 아류작은 보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지금 최근에 위기를 겪어도 한때 잘 됐던 거는 헐리우드 영화 이상의 그 재미를 줬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건데 프랑스 영화들이 그런 점에서 원하는 성공을 좀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아멜리에는 아까 그 브릿지라는 의미에도 의미 있고 이건 제가 볼 때 연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프랑스 영화가 앞으로 그 계속 미래로 나갈 때 이 아멜리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참고를 해서 아멜리와 또 다른 아멜리에 같은 영화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재미를 통해서 이것이 세계 무대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이런 뭐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 클로드 샤브롤 같은 경우도 여기 5편이 선보이는데 이 영화들은 대부분이 90년대 이후의 영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로드 샤브롤 하면 60년대, 50년대 그 예를 들면 사촌들, 레비 사촌들이라는 영화로 아주 그냥 우리 그 영화 팬들, 그 시네필들한테는 아주 그냥 그리고 60년대 아주 가장 대중적인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 클로드 샤브롤인데 봉준호 감독이 클로드 샤브롤을 얘기하면 늘 언급하는 영화가 이 의식이에요. 세레모니, 라 세레모니. 그래서 저도 내일 제주도 갔다가 모레 와서 이거를 시간 보니까 이걸 볼 생각이에요. 도대체 90년대 클로드 샤브롤, 왜냐하면 저는 60년대 클로드 샤브롤에서 멈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90년대 클로드 샤브롤을 보고 이 영화를 보고 클로드 샤브롤이 이렇게 다시 한번 90년대 클로드 샤브롤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이 의식 포함해서 나머지 영화들도 한번 클로드 샤브롤을 좀 보면서 그 5명의 그 누엘바그츠 중에 가장 대중적인 영화를 만들었던 클로드 샤브롤, 봉준호가 늘 언급하는 프랑스 가면 늘 2사람을 언급해요. 클로드 샤브롤하고 앙리 조르주 클로조. 앙리 조르주 클로조는 뭐 거의 프랑스의 히치콕이니까 악마들이라든지 그 레디아 볼루크 그 악마들이라든지 공포의 고소 같은 영화는 지금 봐도 뭐 거품물 정도의 좋은 영화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여기 와서 아멜리를 보시고 나서 다른 프랑스 영화들도 남은 지금 기간 동안 찾아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영화 학습이 되고 좋은 영화 체험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뭐 이해 못할 것도 없고 많이 본. 근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이 영화가 그 양철북에 오마주를 바치는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1970년대 79년에 지오군 묵십과 더불어 칸영화제 공동 그 황금용상을 받았던 거기 남주인공 오스카 마차레트가 그 소리 지르는 것하고 이 아멜리가 어릴 때 소리 지르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스카 마차레트가 소리 지르는 거 다 파괴시키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파괴가 아니라 그 죽은 붕어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짱피르 주네가 우리 폴크 슐렌더프의 그 양철북을 오마주 바치면서도 자기가 결국에 이걸 이렇게 극복하는구나 해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소리 지르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양철북에서는 자기 엄마가 몰래 맡겨놓고 저기 가서 자기 사촌하고 정사를 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 때문에 다 깨지고 근데 그 소리 지르는 게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이거는 양철북 오스카 마차레트의 그 연장을 한 아멜리구나. 결국에 이 아멜리는 오스카 마차레트의 아멜리 그 남성 버전인데 오스카 마차레트는 굉장히 파괴적인 캐릭터였다면 이 친구는 뭐예요? 기적을 믿고 그 뭔가 이렇게 생산해내는 거에서 굉장히 이 장페르 주네가 생각보다 욕심을 좀 냈네.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는 이거 그런 면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는 이제 이 아멜리아는 같이 어려운 이런 게 없으니까 여기 보고 충분히 즐기셨을 거고 다시 참 재밌다라고 아마 발걸음도 가볍게 하고 가실 것 같은데 가능하면 다음 영화까지 보고 가시고 간호증은 어떤 영화인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꼭 프랑스 영화들 15편의 남은 프랑스 영화들 좀 챙겨보시기를 권하고 이제 다음 영화 스케줄이 있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세요.